1988년 겨울 서울역 인근의 한 직업소개소. 화려한 도시를 꿈꾸며 상경한 20살 여성 한 명이 월급 3배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그곳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탄 검은색 승합차는 약속된 일터가 아닌 지도에도 없는 외딴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신분증을 빼앗는 냉정한 손길과 500만 원을 갚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차가운 선고였습니다. 섬 전체가 감옥이 되어버린 그곳에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인간이 아닌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어메이징 미스테리 지금 시작합니다. 1988년 12월 서울역 광장은 연말의 분주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사람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뒤섞여 거대한 인파를 이루고 있었죠. 그 속에서 20살의 박미경은 낡은 보스턴백 하나를 손에 쥔 채 차가운 광장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미경의 고향은 충청남도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밭농사를 지으며 미경과 두 동생을 키워냈죠. 미경은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뒤 마을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일했지만 한 달에 받는 돈은 15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서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에는 일자리가 넘쳐나고 시골보다 월급이 두세 배는 많다는 이야기였죠. 미경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서 돈을 벌어 어머니와 동생들을 도와야겠다고 말입니다. 미경이 서울역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하지만 역 광장을 나서자마자 그녀는 막막함에 사로잡혔죠. 화려한 네온사인과 끊임없이 오가는 자동차들, 서둘러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일자리를 찾으려면 직업소개소에 가봐야 한다던데 미경은 출발하기 전 마을 이장님에게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장님은 신문에서 올인 구인 광고 몇 장을 미경에게 건네주며 말했죠. 요즘은 다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한단다. 이 광고들 중에서 괜찮은 데 찾아가 보거라. 미경은 보스턴백에서 신문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여러 광고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죠. 희망 직업소개소, 초보자 환영, 레스토랑, 호텔 서빙 직원 모집, 월급 3배 보장, 숙식 제공, 즉시 근무 가능, 연락처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55번지. 월급 3배라는 문구가 미경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월 45만 원을 벌 수 있다면 어머니의 빚도 갚고 동생들 학비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미경은 광고에 적힌 주소를 손에 꼭 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저기 용산구 한강로 3가가 어디인가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미경은 서울역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좁은 골목길을 찾아냈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죠. 희망 직업소개소라는 글씨가 퇴색한 페인트로 적혀 있었고 간판 아래 작은 유리문이 달린 건물이 보였습니다. 미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낡아 보였고 주변은 어둠컴컴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미경은 용기를 내어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에서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미경을 맞이했습니다. 남자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여러 회사의 구인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 신문 광고 보고 왔는데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남자는 더욱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앉으세요, 앉아요. 충청남도 의흥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먼 데서 오셨네요. 힘들었죠? 차 한 잔 드릴게요. 남자는 미경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차를 마시자 미경의 긴장이 조금 풀렸죠.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소개소 소장인 강만수라고 합니다. 우리 소개소는 서울에서 20년 넘게 운영해온 곳이에요. 믿을 만한 곳이니까 걱정 마세요. 강 소장은 친절하고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미경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일자리 찾으러 온 거죠? 어떤 일 하고 싶어요? 저는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서빙하는 일 하고 싶어요. 광고에 그런 자리가 있다고 나와 있어서요.
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을 뒤적였습니다. 맞아요. 마침 좋은 자리가 하나 있어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인데 거기서 서빙 직원을 급하게 구하고 있거든요. 월급도 좋고 숙식도 제공되고 초보자도 환영한대요. 정말요? 그럼 월급이 월 45만 원 드립니다. 팁까지 합치면 더 받을 수도 있고요. 미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45만 원이면 고향에서 받던 월급의 3배였죠. 강 소장은 미경의 표정을 읽었는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바로 면접 보러 갈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일정 잡아드릴게요. 어때요? 해볼래요? 네, 하고 싶습니다. 미경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강 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미경에게 간단한 신상 정보를 물었죠. 이름, 나이, 고향, 가족관계 등을 물었고 미경은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여기로 다시 와요. 제가 차량 준비해서 레스토랑까지 데려다 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경은 여러 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강 소장은 미경에게 근처 여관을 소개해 주었고 미경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죠. 여관방에 누운 미경은 설렘과 기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 온 첫날부터 좋은 일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미경은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곧 돈을 벌 수 있어. 어머니도 동생들도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미경은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이 탈 검은색 승합차가 약속된 레스토랑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화려한 미래가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라는 것도 말이죠. 1988년 12월의 그날 밤, 미경은 마지막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미경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희망 직업소개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밤 설렘에 새벽부터 잠을 설쳤지만 피곤함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죠. 강 소장은 이미 소개소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엔진을 켠 채 서 있었고 운전석에는 선글라스를 낀 3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젊은 사람들은 역시 시간 약속을 잘해야 해요. 강 소장은 전날과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미경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그는 어딘가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죠. 자, 차에 타요. 레스토랑이 좀 멀어서 일찍 출발해야 해요. 미경이 승합차 뒷문을 열자 안에는 이미 3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미경과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저마다 작은 가방 하나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죠. 미경이 차에 오르자 강 소장이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잘 다녀와요. 사장님이 잘 챙겨줄 거예요. 강 소장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승합차는 출발했습니다. 미경은 옆에 앉은 여성에게 작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경이라고 해요. 김은이요. 은희는 간단히 대답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다른 여성들도 낯선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차 안은 어색한 침묵만 흘렀고 운전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합차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남쪽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건물들이 보이더니 점점 논밭과 야산이 나타났죠. 1시간쯤 지나자 미경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레스토랑이 이렇게 멀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운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자리에 앉았던 다른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짧게 말했죠. 경기도 끝자락이야. 조용한 곳이라 손님들이 좋아한다더라. 그 말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2시간이 더 지나자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했고 표지판에는 천안, 대전 같은 지명이 보이기 시작했죠. 저기요. 경기도가 아니라 충청도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운전사는 여전히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앞자리 남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봤죠.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그 말투는 전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고 4명의 여성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점심때가 되자 차는 한 휴게소에 잠깐 멈췄습니다. 앞자리 만자가 김밥 몇 줄과 물을 사와서 여성들에게 던지듯 건넸죠. 먹어. 화장실 가고 싶으면 지금 가. 미경과 다른 여성들은 화장실에 다녀왔지만 앞자리 남자는 계속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도망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차는 다시 출발했고 이번에는 전라도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죠. 미경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경이 다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운전사가 백미러로 미경을 쏘아보며 입을 열었죠. 목적지 가면 알아.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 목소리는 냉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미경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죠. 옆에 앉은 은희는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고 다른 두 여성도 창밖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차는 작은 항구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들과 녹슨 철제 간판들이 즐비한 곳이었죠. 승합차는 항구 근처의 허름한 건물 앞에 멈췄고 앞자리 남자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남자의 말이 떨어지자 운전사는 시동을 끈 채 담배를 피웠습니다. 차 안에 남겨진 4명의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공포에 떨었죠. 우리 탈려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어려 보이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스쳤죠. 신문에서 봤던 인신매매 기사들, 시골 처녀들을 속여 유흥업소로 팔아넘긴다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말입니다. 문 열어봐요! 은희가 참은 손잡이를 당겼지만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며 비웃듯 말했죠. 소용없어. 가만히 있으면 다치지 않아. 10분쯤 지나자 앞자리 남자가 다른 남자 2명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50대로 보이는 뚱뚱한 체구의 남자였고 값비싼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차문이 열리고 뚱뚱한 남자가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4명의 여성을 하나하나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괜찮네. 젊고 건강해 보여. 강 소장이 이번엔 제대로 보냈구만. 민 사장님, 확인하셨으면 빨리 옮기시죠. 여기서 오래 있으면 눈에 띕니다. 앞자리 남자의 말에 민 사장이라 불린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애들 데리고 부두로 가자. 배가 대기하고 있어. 미경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였죠. 그들은 육지가 아닌 섬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싫어요. 저 안 갈 거예요.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차에서 뛰어내리려 했지만 남자들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나머지 여성들도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죠. 시끄럽게 하지 마. 조용히 안 하면 정말 다친다. 민 사장의 목소리는 협박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경은 저항하고 싶었지만 남자들의 험악한 표정을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죠. 4명의 여성은 결국 다시 승합차에 태워졌고 차는 부두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겨울 해가 지며 건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그 바다 너머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섬에서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미경은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동생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엄마, 나 어떡해. 하지만 그 목소리는 차가운 차창 밖으로 흩어져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부두에 도착한 승합차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듯한 낡은 철제 구조물과 썩어가는 나무 판자들이 겨울바람에 삐걱거렸죠. 어둠이 내린 바다 위에는 작은 어선 한 척이 파도에 몸을 흔들며 떠 있었습니다. 내려! 민 사장의 짧은 명령에 4명의 여성들은 떠밀리듯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했죠. 주변에는 불빛 하나 없었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에 타, 빨리. 민 사장의 부하 중 한 명이 여성들을 배 쪽으로 밀었습니다. 미경은 흔들리는 발판을 딛고 배에 올랐는데 생선 비린내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속이 메스꺼워졌죠. 좁은 선실 안으로 밀려 들어간 4명은 서로 부둥켜 안고 떨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배가 출항했습니다.
육지의 불빛은 점점 멀어졌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죠. 배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소리 질러봤자 아무도 못 들어. 얌전히 있어. 선실 입구를 지키던 남자가 냉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미경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캄캄한 바다를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죠. 배는 2시간이 넘도록 달렸고 멀미와 공포로 여성들은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자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섬이었죠. 배가 가까워질수록 작은 포구의 윤곽이 드러났는데 몇 채의 낡은 집들과 가로등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배가 선착장에 닿자 민 사장이 제일 먼저 내렸습니다. 그를 따라 부하들이 여성들을 끌어내렸죠. 미경의 다리는 오랜 항해로 후들거렸지만 남자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민 사장은 포구에서 5분쯤 떨어진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좁은 시멘트 길을 따라 오르자 낡은 2층 건물 하나가 나타났죠. 건물 1층은 창고처럼 보였고 2층에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 사장이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습기 찬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1층 넓은 공간에는 낡은 침대 몇 개와 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양동이와 낡은 이불들이 쌓여 있었죠. 여기가 너희들이 지낼 곳이다. 민 사장이 형광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깜빡거리는 불빛 아래 드러난 방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와 쓰레기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가방 내놓고 주머니 속에 있는 것도 전부 꺼내. 민 사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부하들이 여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보스턴백을 내밀었죠. 남자는 가방을 두적이며 안에 있던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바닥에 쏟아냈고 미경이 소중히 간직하던 어머니 사진까지 던져버렸습니다. 신분증 어딨어? 저기 가방 안주머니. 미경의 대답에 남자는 신분증을 꺼내 민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죠. 4명의 신분증이 모두 민 사장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 민 사장은 신분증들을 주머니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여기까지 오는데 든 비용이 있어. 교통비, 식비, 숙박비, 그리고 내가 강 사장한테 준 소개비까지 합치면 1인당 500만 원이다. 500만 원이요? 그건 너무...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하려 했지만 민 사장의 눈빛이 차가워지며 말을 끊었습니다. 너무 많다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데려오는 게 공짜인 줄 알아? 뱃값도 내야 하고 사람 움직이는데도 돈이 드는 거야. 싫으면 지금 당장 500만 원 내고 나가든가. 물론 그 누구도 그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금액이었죠. 민 사장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지? 그럼 여기서 일해서 갚아야지. 하루 2만 원씩 계산해 줄게. 250일이면 다 갚을 수 있어. 간단한 계산처럼 들렸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하루 2만 원에서 식비와 숙박비를 제하면 실제로 빚을 갚는 돈은 얼마 남지 않을 것이 분명했죠. 일은 뭐 하는 건데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민 사장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죠. 낮에는 밭일, 저녁에는 손님 접대. 어렵지 않아. 손님 접대라는 말에 여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죠. 저는 서빙 일하러 온 건데요. 레스토랑에서. 미경이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민 사장은 귀를 막은 듯 무시했습니다. 레스토랑? 여기 레스토랑 같은 거 없어. 강 소장이 뭐라 했든 상관없어. 여기 온 이상 내 말을 따라야 해. 민 사장은 벽에 기대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그는 덧붙였죠. 한 가지만 명심해. 이 섬에서 나가려면 배를 타야 하는데 배는 내가 관리해. 그리고 섬 사람들은 다 나랑 아는 사이야. 도망가려고 해봤자 금방 접혀. 얌전히 일이나 해. 미경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이제 섬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푹 쉬어. 내일부터 일 시작이야. 민 사장과 부하들이 나가자 철문이 안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성들은 어둠 속에 남겨졌죠. 한참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처음 왔어요? 미경은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여성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그녀는 20대 중반쯤으로 보였지만 얼굴은 수척하고 눈빛은 생기를 잃은 듯 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었어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성은 쓸쓸하게 웃었죠. 나도 2달 전에 왔어요. 당신들처럼 서울에서 일자리 찾다가. 그 말에 미경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달이나 이곳에 갇혀 지낸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죠. 탈출은 못하나요? 미경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저었죠. 한 번 시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밤에 몰래 빠져나가서 포구까지 갔대요. 근데 섬 사람들한테 잡혀서 다시 끌려왔어요. 그 뒤로는... 여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것 같았죠. 미경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올 수조차 없었죠. 어머니와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따뜻했던 고향의 겨울이 그리워졌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파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찾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여기에 자신들이 있다는 걸 모를 것이었죠. 미경은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며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1989년 1월에 그 섬에서 4명의 젊은 여성은 자유를 잃었고 이제 그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철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에 미경은 잠에서 깼습니다. 제대로 잠들지 못한 채 몇 시간을 뒤척였는데 벌써 아침이었죠. 일어나! 밭으로 나가야지! 민 사장의 부하인 30대 남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성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세수할 물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섬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섬의 풍경은 생각보다 작았죠. 포구를 중심으로 집 20채 정도가 모여 있었고 그 너머로는 밭과 야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밭에서 일할 거야. 무 캐고 김장 배추 정리하고. 남자는 삽과 호미 몇 개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미경은 농촌에서 자라 밭일이 낯설지는 않았지만 이른 새벽부터 시작하는 강제 노동은 전혀 다른 문제였죠. 밭으로 가는 길에 섬 주민 몇 명과 마주쳤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명이 미경 일행을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 눈빛에는 동정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광경을 여러 번 봐온 것처럼 무덤덤했죠. 저 사람들 우리를 그냥 보고만 있네요. 은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먼저 온 여성이 쓸쓸하게 대답했죠. 다 알아요. 우리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민 사장이 이 섬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거든요. 밭에 도착하자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그늘에 앉았습니다. 감시자였죠. 미경은 호미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땅은 얼어붙어 단단했고 손은 금세 물집이 잡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민 사장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는 트럭을 몰고 와서 여성들이 캔 물을 실었죠. 오늘은 70포대 목표야. 못 채우면 저녁 굶는다. 말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미경과 여성들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계속 일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에야 겨우 목표량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여성들은 다시 그 낡은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민 사장의 아내로 보이는 40대 여자가 냄비에 담긴 보리밥과 된장찌개를 내왔죠. 양은 턱없이 적었고 반찬이라곤 김치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빨리 먹고 씻어. 8시 반까지 준비해야 해. 여자의 말에 미경이 물었습니다. 준비요? 뭘 준비하는 건데요? 손님들 오잖아. 화장하고 옷 갈아입어야지. 그제야 미경은 어젯밤 민 사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녁에는 손님 접대라는 말을요. 저는 그런 일 못해요. 미경이 필사적으로 거부했지만 여자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못해? 그럼 빚은 어떻게 갚을 건데? 낮에 밭일만 해서는 10년 걸려도 못 갚아. 여자는 낡은 가방에서 화장품과 치마, 블라우스 몇 벌을 꺼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옷들이었죠. 8시 반이 되자 건물 1층에 남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섬 주민들로 보였고 몇몇은 배를 타고 온 외지인 같았죠. 그들은 술을 마시며 떠들어댔고 여성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50대 남자가 미경의 손목을 잡으며 웃었죠. 새로운 애들이구만. 얼굴들이 고와. 손 떼세요. 미경이 손을 뿌리치자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민 사장이 다가왔죠. 야, 손님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저는 이런 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지금 당장 500만 원 내놓든가. 민 사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경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죠. 주변의 남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남자들의 손길을 피하느라 온몸이 긴장으로 굴었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갔고 여성들은 탈진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낮에는 밭에서 허리가 끊어질도록 일하고 밤에는 술자리에서 손님들을 상대해야 했죠.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 사장은 매일 식비와 숙박비를 추가로 계산했고 여성들의 빚은 점점 더 불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와 함께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죠. 미경과 여성들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민 사장과 부하 2명이 한 여성을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흙이 묻은 채 저항하고 있었죠. 뒤에는 섬주민 서너 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놔요! 놔달라고요! 여성의 절규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민 사장은 그녀를 건물 안으로 밀어넣었고 철문이 쾅 하고 닫혔죠. 끌려온 여성은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기 시작했죠. 먼저 있던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도망치려고 했어요. 포구까지 갔는데.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전에 이곳에 온 사람이었고 오늘 밤 몰래 탈출을 시도했다고 했죠. 포구에 메어둔 작은 배를 훔쳐 타려고 했는데 그물을 손질하던 섬 주민에게 발각되었고 그 주민이 바로 민 사장에게 연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섬 사람들 다 민 사장 편이에요. 우리를 보면 바로 신고해요. 여성의 말에 미경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었던 것이죠. 쇠창살은 없었지만 바다와 섬 사람들의 감시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탈출을 시도했던 여성은 다른 여성들 앞에서 민 사장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민 사장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쳤죠.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둬. 그는 여성을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더 잔인한 방법을 택했죠. 이에는 이제 빚이 2배야. 탈출 시도한 대가로 500만 원 추가. 총 1천만 원 갚을 때까지 못 나가. 그 말에 여성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경도 은희도 다른 여성들도 모두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죠. 그날 이후 누구도 탈출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섬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은 여성들의 희망마저 앗아가 버렸습니다. 미경은 매일 밤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조차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1989년 2월 겨울은 여전히 춥고 길었습니다. 그리고 섬에 갇힌 여성들의 고통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989년 3월 섬에서의 생활이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미경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얼굴은 야위어 갔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 사장이 미경을 따로 불렀습니다. 너 글씨 좀 쓸 줄 알지? 네, 고등학교는 나왔어요. 좋아. 오늘 저녁에 내 사무실 청소 좀 해. 먼지가 너무 많아서 숨을 못 쉬겠어. 민 사장의 사무실은 2층 건물 맞은편에 있는 작은 단층집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굳게 잠겨 있었지만 오늘은 민 사장이 직접 문을 열어줬죠. 여기 청소하고 저녁 준비할 때쯤 내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끝내.
민 사장은 그 말을 남기고 트럭을 몰고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미경은 낡은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어지러웠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고 벽에는 달력과 함께 이상한 메모들이 붙어 있었죠. 미경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덜던 중 책상 서랍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미경의 서랍을 조금 더 당겨봤죠.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과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공책 표지에는 입출 명부라고 휘갈려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미경의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1987년 5월 이순자 23세 전라북도 출신 입금 480만 원 왈납 1989년 1월 1987년 8월 최영미 20세 경상남도 출신 입금 500만 원 재고 1988년 3월 김미선 21세 충청남도 출신 입금 500만 원 왈납 1988년 12월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름은 계속 나왔습니다. 수십 명의 여성들이 날짜, 나이, 출신지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입금이라는 단어와 금액, 그리고 완납 또는 재고라는 무시무시한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장부는 사람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품을 관리하는 장부였던 것이죠. 여성들은 물건처럼 거래되었고 빚을 다 갚으면 완납, 아직 남아있으면 재고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재고라고 표시된 이름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름 옆에는 1988년 11월 이후 행방불명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고 다른 이름 옆에는 타 지역 이송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미경은 자신의 이름도 찾았습니다. 1988년 12월 박미경 20세 충청남도 출신 입금 500만 원 재고 현재 350만 원. 그 아래에는 함께 온 은희와 다른 여성들의 이름도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재고였죠.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돈을 갚아야 하는 빚쟁이, 아니 상품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공책 뒷부분을 넘기자 더 오래된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1985년, 1986년의 이름들도 있었죠. 미경은 한 이름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1985년 4월 정혜진 19세 서울 출신 입금 450만 원 1986년 6월 사망. 사망이라는 단어 옆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망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미경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곳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미경은 공책을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메모를 발견했죠. 서울 강 소장 월 5명 공급 계약 1인당 수수료 50만 원. 부산 박 소장 월 3명 공급 계약 1인당 수수료 50만 원. 대구 최 소장 월 2명 공급 계약 1인당 수수료 50만 원. 이것은 단순히 한 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이죠. 각 도시의 직업소개소들이 여성들을 모집해서 이곳으로 보내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경은 공책을 덮으려다가 봉투들을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에는 여성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었죠. 어떤 사진은 밭에서 일하는 모습이었고 어떤 사진은 건물 앞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지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봉투에서 이상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배 위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여성 한 명이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1987년 10월 부산 이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은 깨달았습니다. 타 지역 이송이라는 말의 의미를요. 빚을 다 갚지 못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여성들은 다른 곳으로 팔려간다는 것이었죠.
아마도 더 열악한 곳으로 말입니다. 그때 밖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재빨리 공책과 사진을 서랍에 넣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표정은 애써 평온하게 유지했죠. 민 사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청소 끝났어? 네, 거의 다 했어요. 그래, 수고했어. 나가봐. 미경은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장부에 적혀있던 이름들이 계속 맴돌았죠. 수십 명의 여성들, 그들 중 일부는 빚을 갚고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방불명, 타 지역 이송, 그리고 사망이라고 적힌 이름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날 밤 미경은 은희와 다른 여성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팡백해졌죠.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가장 어린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들은 냉정했고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빚을 갚고 나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사람을 상품으로 만드는 공장이었고 그 거래의 증거가 낡은 장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미경은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장부에 적힌 이름들 중 몇 명이나 살아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리고 자신은 그 명단에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1989년 3월의 밤, 섬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미경의 가슴속 공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1990년 가을, 섬에서의 생활이 2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미경의 20살 생일도 21살 생일도 이 섬에서 지나갔죠.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비, 옷값, 심지어 화장품값까지 빚에 추가되며 끝없이 불어났습니다. 그해 9월 어느 날 섬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민 사장이 급하게 사무실에서 나와 부하들을 모았고 그들은 긴급 회의를 했죠.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녁 술자리도 취소되었고 외지에서 오던 손님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 사장이 직접 여성들이 있는 건물로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죠. 너희들 잘 들어. 앞으로 며칠간 밖에 나가지 마. 반일도 없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미경이 물었지만 민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하에게 지시했죠. 창문 커튼 닫혀. 밖에서 안 보이게. 그리고 불 켤 때도 최소한으로만 켜.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경과 여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죠. 사흘째 되던 날 밤, 미경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포구 쪽에서 낯선 배 한 척이 들어오는 게 보였죠. 섬 사람들의 어선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크고 깔끔한 배였습니다. 민 사장과 부하들이 서둘러 포구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내린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막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저게 경찰배 아니에요? 먼저 온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죠. 경찰이 왔다면 구조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시간쯤 뒤 배는 다시 떠났습니다. 민 사장은 포구에서 손을 흔들며 배를 배웅했죠. 마치 친구를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민 사장이 돌아왔을 때 그는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정기 순찰이었어. 별일 없어. 부하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건물 안에서도 들렸습니다. 미경은 절망했죠. 경찰이 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간 것입니다. 그 후로도 몇 차례 순찰선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민 사장은 미리 알고 있었고 여성들을 철저히 숨겼죠. 건물 안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협박했습니다. 1991년 초 상황은 더 긴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민 사장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 당장 짐 챙겨! 무슨 일이에요? 말 많이 하지 말고 빨리 움직여! 민 사장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여성들은 서둘러 몇 안 되는 짐을 챙겼죠. 밖에는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트럭에 타! 빨리! 8명의 여성들이 트럭 짐간에 실렸습니다. 미경을 비롯해 그동안 섬에 끌려온 여성들이 모두 모인 것이었죠.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달렸고 20분쯤 가자 깊은 산속에 도착했습니다. 내려! 트럭에서 내린 여성들 앞에는 낡은 창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니, 창고라기보다는 거의 폐가에 가까웠죠. 벽은 무너져 있었고 지붕도 군데군데 뚫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있어야 해. 조용히 있으면 다치는 일 없어. 민 사장은 여성들을 창고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죠.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 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죠. 경찰들이 제대로 된 조사 나온데 섬 전체를 뒤질 거야. 너희들 발견되면 나도 곤란하고 너희들도 빚 못 갚고 쫓겨나게 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민 사장은 문을 잠그고 떠났습니다. 창고 안에 남겨진 8명의 여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죠. 바닥은 차가운 콘크리트였고 담요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민 사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물과 빵 몇 조각만 던져주고 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사흘째 미경은 벽에 뚫린 작은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폭우가 보였고 흰색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죠. 분명 경찰선이었습니다. 경찰이 와 있어요. 저기. 미경이 다른 여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한 여성이 소리치려 했죠. 소리 질러요. 여기 있다고. 하지만 먼저 온 여성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안 돼요. 여기서 포구까지 너무 멀어요. 소리 안 들려요. 그리고 그녀는 창고 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민 사장의 부하 한 명이 창고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지키고 있었죠. 감시자였습니다. 일주일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창고 안의 여성들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조차 빼앗긴 채 지내야 했습니다. 화장실도 없었고 씻을 물도 없었죠. 마치 동물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미경은 그 일주일 동안 무너져 내렸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말입니다. 차라리 밭일을 하고 술자리에서 모욕을 당하는 게 나았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8일째 되던 날 민 사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경찰들 갔어. 이제 돌아가도 돼. 트럭에 다시 실린 여성들은 원래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그들이 아니었죠. 일주일간의 창고 생활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저항심마저 꺾어버렸습니다. 미경은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경찰이 와도 자신들은 구조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민 사장은 언제든 그들을 숨길 수 있었고 섬 사람들은 모두 침묵했으며 세상은 그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어떻게든 세상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섬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기 갇혀있는 자신들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섬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 우편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미경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1991년 봄, 섬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미경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5월, 미경은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세상에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죠. 어느 날 오후 민 사장이 여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일 외지 손님들 온다. 사업 관계자들이야. 제대로 대접 못하면 너희들 빚에 추가될 줄 알아. 외지 손님이라는 말에 미경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섬 밖에서 오는 사람들, 그들은 다시 육지로 돌아갈 것이었죠. 만약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미경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었죠. 종이와 펜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청소를 핑계로 민 사장의 사무실 근처를 돌았습니다.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죠. 미경은 주변을 살피고 재빨리 손을 뻗어 창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담뱃갑이 보였습니다. 민 사장이 피우던 담배였죠. 미경은 담뱃갑을 꺼내고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담뱃갑 안에 들어있던 은박지를 벗겨낸 얇은 종이였죠. 펜은 쓰레기통에서 찾았습니다. 다 쓴 볼펜이었지만 세게 누르면 아직 글씨가 써졌습니다. 미경은 재빨리 그것들을 옷 안에 숨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미경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죠. 제발 이 편지를 읽으시는 분께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 5호섬에 저희가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찾다가 속아서 이곳에 끌려왔고 지금 빚을 핑계로 강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를 포함해 8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종이가 작아서 글씨를 아주 작게 써야 했습니다. 미경은 자신의 이름과 고향을 적었고 민 사장의 이름도 적었죠. 증거가 필요하다면 그것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미경은 그것을 작게 접었습니다. 성냥갑보다 작은 크기로 말이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속옷 안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외지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린 것은 40대 후반의 남자 3명이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가방을 들고 있었죠. 민 사장은 그들을 극진히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민 사장, 오랜만이네. 사업은 잘 되고 있나?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준비 잘했으니 편하게 쉬다 가십시오. 손님들은 건물 2층으로 안내되었고 여성들은 술과 음식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미경도 그중 한 명이었죠. 저녁 술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술을 마시며 사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양식 사업, 수산물 유통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미경은 술을 따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배 타고 가야 하니까 오늘은 일찍 자야겠어.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미경의 심장이 뛰었죠. 내일 아침 그들은 배를 타고 육지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술자리는 밤 11시쯤 끝났습니다. 손님들은 2층 방으로 올라갔고 그들의 가방은 복도에 놓여 있었죠. 민 사장과 부하들도 술에 취해 1층에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자정쯤 그녀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손님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가방 3개가 벽에 기대어 놓여 있었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가방의 지퍼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옷가지가 들어있었죠. 미경은 접어둔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 깊은 곳, 옷 사이에 그것을 밀어 넣었습니다. 쉽게 발견되지 않으면서도 나중에 짐을 풀 때는 찾을 수 있는 위치였죠.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온몸이 얼어붙었죠. 손님 중 한 명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 물 가져다 드리려고요. 아, 그래? 고마워. 저기 탁자 위에 놓고 가. 방문이 살짝 열리고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미경은 황급히 가방 지퍼를 닫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물을 가져왔죠.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들기도 힘들었습니다. 물을 전해주고 미경은 재빨리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편지는 무사히 가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손님들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미경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죠. 남자들은 가방을 들고 배로 향했고 민 사장이 배웅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배가 포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창가에 서서 그 배를 바라봤죠. 작은 배가 점점 멀어지며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 배 안 가방 속에는 미경의 간절한 외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미경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편지가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기를,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그리고 경찰이 움직여주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 남사가 편지를 발견하고 민 사장에게 연락한다면, 만약 경찰이 와도 또다시 숨겨진다면, 그날 이후 미경은 매일을 초조함 속에서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2주가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섬의 일상은 여전했고 경찰선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는 편지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했어도 무시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미경은 몰랐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곧 일어날 일들을 말입니다. 바다를 건넌 작은 편지 한 장이 곧 이 섬의 어둠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요. 1991년 5월, 섬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미경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으니까요. 1991년 6월 초, 부산의 한 사무실. 사업가 정모 씨는 출장에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나서야 짐을 정리했습니다. 가방을 열고 옷가지를 꺼내던 중 그의 손에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만져졌죠. 이게 뭐지? 처음에는 세탁소 영수증이나 메모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펼쳐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죠. 제발 이 편지를 읽으시는 분께 부탁드립니다.
정 씨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죠. 전라남도 어느 섬, 8명의 여성, 강제노역, 빚 핑계로 감금. 그는 그 섬에서 이틀을 묵었습니다. 민사장의 환대를 받았고 사업 계약까지 논의했죠. 하지만 그곳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정 씨는 고민했습니다. 민사장은 자신의 거래처였습니다. 신고하면 사업 관계가 끊어질 것이고 어쩌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편지에 적힌 간절함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틀을 고민한 끝에 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향했죠. 제보하러 왔습니다.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 수사과에 편지가 전달되었고 담당 형사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 사건이 아니었죠. 조직적인 인신매매 사건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전라남도 경찰청 주도로 합동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형사 8명, 기동대원 12명, 총 20명의 인원이 투입되었죠. 작전명은 해무작전이었습니다. 섬이 작고 주민이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금방 소문이 퍼질 겁니다. 수사팀장인 박경희가 지도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민사장이 미리 알면 피해자들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벽 기습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어선으로 위장한 경찰정을 타고 새벽 4시에 섬에 진입, 동시다발적으로 민사장의 사무실과 여성들이 갇혀있는 건물을 급습하는 것이었죠. 1991년 6월 15일 새벽 3시 수사팀은 출발했습니다. 같은 시각 섬에서는 모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경도 다른 여성들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편지를 보낸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이미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새벽 4시 10분, 경찰정이 섬의 뒤편 작은 해안에 조용히 접안했습니다. 수사팀원들은 불을 끄고 조용히 상륙했죠. 어둠을 이용해 두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1팀은 민사장의 자택과 사무실로, 2팀은 여성들이 갇힌 건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20분, 동시 진입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쾅! 철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미경은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죠. 하지만 철문이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비추자 그것이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사람 있습니다. 여성 8명 확인! 다친 사람 있어요? 괜찮아요? 형사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눈물이 터져나왔죠. 꿈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정말 온 것이었습니다. 저희를 구하러 온 거예요? 네, 안심하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같은 시각 1팀은 민사장의 집에 진입했습니다. 민사장은 잠옷자림으로 끌려나왔죠. 뭐야? 무슨 일이야? 인신매매 및 강금협회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민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부하 2명도 같은 시각에 체포되었죠. 사무실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미경이 봤던 그 장부였죠. 수십 명의 이름과 금액, 그리고 완납, 재고, 사망이라는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증거물 확보, 장부와 서류 일체 압수!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섬 주민들이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경찰차와 경찰들로 가득 찬 포구를 보고 놀랐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담요를 두르고 경찰정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미경은 배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봤죠. 3년 가까이 갇혀있던 그 섬, 지옥 같았던 그곳을 말입니다. 이제 육지로 갑니다. 병원에서 검사받고 조서 작성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박경희가 여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여성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기 시작했죠. 기쁨인지 안도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배가 출항했습니다. 섬은 점점 멀어졌고 육지가 가까워졌죠. 미경은 갑판에 서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3년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미경은 알고 있었죠. 자신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잃어버린 3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요. 오전 9시, 배는 목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미경과 여성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민사장과 부하들은 유치장에 수감되었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85년부터 최소 47명의 여성이 그 섬을 거쳐갔고 이 중 3명은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장부에는 타 지역 이송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죠. 또한 서울, 부산, 대구의 직업소개소 3곳이 연루되어 있었고 소개소 운영자들도 줄줄이 검거되었습니다. 강만수도 그중 한 명이었죠.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배후에 더 큰 조직이 있었는지 유력 인사의 비호가 있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증거는 이미 소각되었고 관련자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미경은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육체적 검사와 심리치료를 받았죠.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진술했습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지만 미경은 끝까지 증언했습니다. 제가 쓴 편지를 누가 발견해 준 건가요? 미경이 박경희에게 물었습니다. 부산의 사업가 한 분이 신고해 주셨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미경은 그 사람에게 감사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해 준 덕분에 자신이 구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91년 6월 말 미경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죠. 미경아, 미경아,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맙다. 하지만 미경은 예전의 미경이 아니었습니다. 밝고 순수했던 20살의 그녀는 사라졌고 3년간의 지옥을 겪은 23세 여성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자신의 방에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자신과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또 있을까? 지금도 어딘가에서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입니다. 1991년 여름, 한 여성의 용기가 세상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9월, 민 사장과 그의 일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방청석은 언론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전국적인 뉴스가 되어 있었죠. 섬에서 벌어진 현대판 노예 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민 사장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피고인석에는 부하 2명과 서울의 강만수 소장도 함께 있었죠. 피고인 민 땡땡땡, 강 땡땡땡, 박 땡땡땡, 최 땡땡땡은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약 6년간 47명의 여성을 허위 구인 광고로 유인해 전라남도 어느 섬으로 데려갔습니다.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압수하고 허위 채무를 만들어 강제 노역에 종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미경을 비롯한 피해자 8명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1명씩 증언대에 섰죠. 처음 서울역에서 직업소개소를 찾아갔을 때 월급 3배를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섬에 도착하자마자 500만 원의 빚이 있다며. 미경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법정은 조용했고 방청객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증인, 피고인이 당신을 때린 적이 있습니까? 민 사장의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직접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당신은 자유이사로 그곳에서 일한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 서명도 했고 급여도 받았다고 진술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건 억지로 서명하게 했고 급여라고 해봤자 빚만 늘어났습니다. 공방이 이어졌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장부, 압수한 신분증들,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과 섬 주민들의 진술까지 모든 것이 민 사장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배후 조직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장부에 있던 타 지역 이송 기록, 행방불명된 3명의 여성, 그리고 전국 네트워크의 존재를 지적했죠. 피고인 민 땡땡, 1988년 11월에 피해자 이 땡땡은 어디로 보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장부에는 부산 이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 어디입니까? 그건 다른 일자리를 소개해 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연락처는
그 여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릅니다. 민 사장은 계속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했습니다. 강만수 소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자신들의 범행은 인정했지만 그 이상의 조직이나 배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피고인들, 당신들을 비호한 공무원이나 유력 인사가 있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민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법정 안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6년간 47명이나 되는 여성을 섬에 가둬두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 경찰 순찰선이 여러 번 왔지만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한 운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2월 최종 선고가 내려졌죠. 피고인 민 땡땡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강 땡땡에게 징역 5년, 피고인 박 땡땡, 최 땡땡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인신을 구속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겨우 7년이요? 47명이나 피해를 입혔는데 행방불명된 사람들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법은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민 사장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죠. 그리고 재판 기록 어디에도 배후 조직에 대한 단서는 남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미경은 박경희를 찾아갔습니다. 경희님, 행방불명된 세 분은 정말 못 찾는 건가요? 박경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경 씨, 우리도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민 사장은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소개해줬다는 말만 반복하고. 그럼 그분들은 지금 어딘선가? 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경희도 대답할 수 없었죠. 어쩌면 그들은 더 열악한 곳으로 팔려갔을지도 혹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민 사장 뒤에 더 큰 사람들이 있었던 아닌가요? 6년이나 버틸 수 있었던 건. 그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소각된 문서들도 많고. 박경희의 만에는 무력감이 묻어났습니다. 경찰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1992년 초 민 사장은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강만수와 다른 공범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들이 감옥에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경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이 많은 곳만 가면 불안했죠.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들에게조차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지 못했고 어떤 이는 취업조차 할 수 없었죠. 사회의 편견이 그들을 또 한 번 가두고 있었습니다. 1992년 여름, 미경은 신문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부산 옹동에서 불법 유흥업소 적발, 여성 6명 감금 상태로 발견. 기사를 읽으며 미경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겪은 일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다른 미경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직업소개소라는 이름으로 높은 급여라는 미끼로 빚이라는 올가미로 사람들을 가두는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경은 그날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했고 가해자들은 감옥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으니까요. 1992년 가을, 옹동섬은 여전히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섬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 섬의 낡은 건물은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어있을 뿐이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미경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빼앗긴 3년을, 함께 갇혀있던 사람들을, 그리고 아직도 찾지 못한 3명의 여성을요. 1998년 겨울,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미경은 31살이 되었습니다.
고향 마을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죠.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섬에서의 3년이 그녀에게 남긴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그날도 미경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죠. 경기도 옹동에서 불법 직업소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업소는 지방 출신 여성들을 속여 유흥업소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미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경찰에 연행되는 40대 남자의 모습이 비쳤죠. 그리고 구조된 여성들의 흐릿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미경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형태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본질은 똑같았죠. 직업소개소라는 이름으로, 높은 급여라는 거짓말로, 빚이라는 올가미로 사람들을 가두는 범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그때 함께 갇혀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은희는, 그리고 다른 여성들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을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구조된 후 피해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서로 연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어쩌면 그것이 나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요. 하지만 지울 수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미경은 아직도 악몽을 꿨습니다. 섬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 민 사장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자신을 가두는 꿈이었죠. 그럴 때마다 미경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풀리지 않은 의문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행방불명된 3명의 여성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로 다른 일자리로 갔을까요? 아니면 민 사장 뒤에 있던 더 큰 조직은 누구였을까요? 6년이나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리고 장부에 적혔던 47명의 여성들은 모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미경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휴대폰이 보급되었고 인터넷이 일상화되었죠. 하지만 범죄의 형태도 함께 변했습니다. 직업소개소는 인터넷 구인 광고로 바뀌었고 섬 대신 도시 외곽의 공장이나 건물이 새로운 감옥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 20대 여성만이 아니었죠.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가출 청소년까지 범죄의 타깃은 확대되었습니다. 미경은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용기를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세상은 피해자에게 친절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은 때로 가해자보다 더 날카로웠으니까요. 2010년 미경은 우연히 옛 신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땡땡섬 인신매매 사건 주범 민모모 출소, 7년 만에 사회 복귀. 민 사장이 출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었죠. 7년의 형기를 마치고 나온 그는 지금 어디선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어떤가요? 미경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았죠. 미경은 그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겠다고, 그리고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 그 용기를 내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미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가해자를 돕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상처가 누군가의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화려한 불빛이 누군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높은 급여, 좋은 근무 환경, 즉시 시작 가능이라는 달콤한 말들이 광고판과 인터넷 게시물에 넘쳐나죠. 그리고 그 뒤에는 여전히 사람을 상품으로 만드는 어둠이 숨어 있습니다. 30년 전 땡땡섬에서 일어난 일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형태를 바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범죄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좋은 일자리를 찾았다며 낯선 곳으로 떠난다면, 그리고 연락이 끊긴다면 당신은 알아챌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누군가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미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끄는 순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순간 범죄자들은 더 대담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너무 좋은 조건의 일자리는 의심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선불금을 요구하는 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988년 겨울 서울역에서 직업소개소로 향했던 20살 미경의 발걸음은 그저 평범한 꿈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그녀를 3년간의 지옥으로 이끌었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경계하고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테리였습니다.